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지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크 관리자 제이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보 담당 우디입니다. 예. 든든합니다. 네. 오늘도 양질의 컨텐츠로 좋은 방송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저희가 가져온 건 저희가 9번째 에피소드로 IT 스타트업의 그 겨울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거에 약간 팔로우업 차원에서 2탄으로 IT 스타트업 겨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IT 스타트업 겨울이라는 게 그냥 한국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좀 블룸버그나 이런 거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냥 미국에서도 뭐 브루털 윈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뉴스가 된 거는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의 사상 최대 적자인 것 같은데 사상 최대 손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손실이냐. 뭐 소프트뱅크 그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너무 유명하시니까. 그럼요. 네. 일단 연결 기준으로 약 30조 5천억 원 손실이라고 해요. 2분기에만. 네. 분기입니다. 중요한 분기. 거는. 4, 5, 분기 6, 손실. 3월, 4, 5, 6, 3월 달에 분기 손실이 이만큼 났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전 세계 최고 아닌가요? 30조. 모든 기업 다 매출액으로 30조를 내는 회사도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물죠. 네, 분기로. 네. 거기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겠죠. 삼성전자는 이것보다 크게 낼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상으로 내는 매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회사로 따지면은 몇 개 회사가 날아간 정도의 이제 수준이죠. 네. 네. 그래서 왜 손실이 났냐면 당연히 그 비전 펀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IT 테크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나 증시 하락이 되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그 미국 쪽에 투자한 게 거의 비전 펀드 반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되면서 이 상황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IT 스타트업의 어떤 겨울 투자 상황이 안 좋고 저는 좀 놓치고 있었는데 중국의 IT 규제 상황 때문에 막 상장 폐지되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네, 회사들 네, 중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민망했던 거는 블룸버그 뉴스들 보니까 되게 큰 손실의 사유 중에 하나로 쿠팡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쿠팡에서만 거의 2조 9,400억 손실이었대요. 그러면은 지금 2분기 30조 손실 중에 거의 10%는 네, 쿠팡에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존재감 장난 아니네요. 네, 10%나 차지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중국 차량 호출 업체 디디추싱이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6월에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뱅이 거의 한 4조 6천억 정도 역시 네. 형님들이 더 크네요. 네. 날라갔고 이게 네. 그 약간 중국의 규제 플러스 네. 그 미중 갈등도 하나의 원인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기싸움. 그 전까지는 중국 회사들이 미국 이제 뉴욕 증시 상장할 때 일종의 특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상장이 어려운데 중국 회계 기준의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는 아마 약간 개도국 특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중국 회사가 자기네들 그 재무제표 어느 정도의 굉장히 간단한 어떤 뭐만 거치면은 네네. 바로 그 미국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특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없애라 그러면서 왜냐면 그 전에 중국 회계부정이 몇 개 나왔죠. 그 루이싱 커피. 네, 네네. 루이싱에서 엄청난 회계부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그걸 계기로 이제 중국 회사의 회계 믿을 수 없다 해서 그걸 다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 SEC에서 그렇게 압박을 한 것도 물론 있고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IT 회사들을 약간 규제를 한 게 미국에 만약에 상장하려면은 우리의 승인을 받아라. 왜냐면 이제 중국 유저들의 데이터가 미국에 뭐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거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네. 상장 심사를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승인을 약간 받는 절차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사실상 이제 정부가 맘대로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미국에 상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 미국이 돈이 중국에 많으니까. 상장해야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자본시장 자체를 이제 중국은 점점 이제 미국하고 선긋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돈으로 엮이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종속되기 때문에 아마 네네. 독립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큰 자본시장에 가고 싶은데 네.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안 되죠. 중국에서 네. 화내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네. 잡혀가는지 진짜 모르지 않습니까? 네. 없어졌다가 언젠가 나타나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없어져서 그쵸. 나타나잖아요. 그게 네. 실화죠, 정말. 네. 실화죠. 네. 그리고 우리 마윈 형님도 어디 없어졌다가 네, 나왔죠. 되게 공손한 표정으로 나왔잖아요, 다시. 네. 네.
그쵸. 사실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약간 제재를 받은 게 마윈이 자기 할 말을 다 하다가 네. 네. 그러다가 엔트파이낸셜 그 미국 상장 안 됐죠.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가 나락으로 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한 것 같고 네. 지금 이렇게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난 상황인데 이게 뭐 이번 분기에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고 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이제 이런 주심이 사실은 보였던 게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 같이 큰 손들은 뭐 한두 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처분을 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처분 자체가 시장 가격을 폭락시키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열심히 처분했겠지만 공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처분했다는 게 공시됐을 때 주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다 예측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크게 처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쿠팡 주식 같은 거는 소백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처분했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 대주주도 소프트뱅크인 거죠? 쿠팡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차등 의결권 주식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분율로는 지금 김범석 그 창업자가 대주주입니다. 근데 상장을 할 수 없어요. 그 주식은 클래스 네네네. B 스탁은 클래스 B 스탁을 합치면은 이제 김범석 대주주고 아. 그걸 빼면은 아마 소프트뱅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뱅이 33% 정도 갖고 있었었네요. 21년 3월, 그러니까 상장시 기준으로. 네. 여기서는 이제 그 클래스 B 스탁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네. 김범석 의장의 10%요 주식이 아마 대부분 클래스 B 주식일 거고 요거를 의결권으로 빠지면 76.7%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등 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 과연 맞을 것인가? 그리고 이 창업자들의 어떻게 꾸밀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이 되게 유명한 회사들은 성공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버 같이 폭망한 경우도 있죠. 특히 벤처기업 씬에서도 그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있죠. 차등 네. 의결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정말요? 네. 왜요? 왜냐면은 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결국은 뭐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왕정이냐 민주주의냐 어떤 체제가 더 잘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데 네. 너무 우리나라에서 왕정밖에 없어요. 아. 네, 99.9%가 왕정이기 때문에 네. 조금 섞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부분의 거버넌스가 다 1인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근데 잘하고 있는 회사 많죠. 근데 너무 그렇지 않은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끼리의 경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조금 이제 합의제 하에서도 잘하는 회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차등 의결권은 조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의 순환 출자 구조? 그게 네. 약간 차등 의결권을 맞습니다. 좀 보완하는 그런 건가요? 보완이라기보다는 네. 차등 의결권은 사실 그 창업자들의 어떤 희망이잖아요. 네. 꿈인데 그게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의 지분 가치 의결권의 그 영향력을 네. 크게 확대시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미 구현돼 있어요. 그렇게. 네네. 그리고 지주회사를 만들면 똑같이 또 구현됩니다. 홀딩스? 네. 홀딩스가 맨 위에 30%만 들고 있으면 밑에 있는 회사들을 싹 다 지배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미 뭐 차등 의결권이 있는 어느 거나 정도는 마찬가지. 있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지금 다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10년 만에 리마인드가 되네요. 네. 그래서 마침 거버넌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1인 2주 거버넌스 사실 소프트뱅크도 되게 그 정의형 지분율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33% 정도? 어. 네,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조사해주셨지만 핵심 임원들이 퇴사를 했다. 많이 그렇죠. 퇴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론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네. 그 1인 의사결정은 빠릅니다. 빠른데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죠. 그 1인의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합의제는 빠르기는 좀 어렵죠. 대신 리스크를 많이 해칭하고 가게 되죠.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소뱅에서 진짜 손상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다면 어떻게 보면 잠재돼 있었던 리스크가 아닌가. 네, 물론 굉장히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많은 비상장 회사들 투자도 아마도 C 레벨들이 굉장히 합의를 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투자를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런 회사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손상이 그걸 이제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아마 결정을 했겠죠. 그런 분위기 하에서 큰 이익이 났다면 또 이런 어려울 때는 또 큰 손실도 나는 그쵸.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이 정말 눈빛을 보고 직관에 의해서 결정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큰 곳은 직관도 되게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분석이 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금액을 베팅하는데 이제 직관이 너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키펄슨이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예전부터 그 소뱅의 유명한 2인자로 있었던 그 오른팔이라고 했던 라지브 미스라 부사장 나간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야니 피피리스 무시니 바르마 이분도 이 미스라 부사장 쪽으로 간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다 데리고 나가네요? 보통 요 금융투자업계는 네네. 예, 이렇게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혼자 나가지 않고요. 자기 수족을 다 데리고 나가죠. 근데 이렇게 그 C레벨급의 C레벨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5월 정도에 연봉을 대폭 삭감했죠. 네. 아, 네. 근데 저 좀 놀란 게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네네. 얼마 정도 C레벨 받았던가요? 그래도 찾아보니까 CF 뭐 이런 사람들은 막 네. 1년에 거의 46억 원 정도? 네. 근데 이제 깎여서 한 40% 깎여서 한 네. 28억 요 정도 받고 네. 통신사업 총괄하시는 뭐 어떤 분은 뭐 또 63억 해서 한 15% 깎여서 57억. 마사요시상은 그냥 유지. 네. 네, 자기 연봉은 안 깎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결정을 당신이 했는데 연봉은 우리 연봉을 깎느냐. 그쵸. 불만이 있을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제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한 그렇죠. 10억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네. 1년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 네.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거의 네. 마사요시 형이 자기가 그냥 거의 직감에 따라서 투자하고 뭐 그런 건데 책임은 연봉은 우리가 깎이고 손실은 우리가 보게 되니까 당연히 이건 약간 열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리고 아까 그 임원 퇴사 기사에서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네요. 비전펀드 소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펀드 결성을 직접 하는 이유가 다 이 캐리라고 불리우는 네네. 네, 인센티브 체계죠. 캐리 때문에 많이 갈라지거든요. 캐리를 뭐 언제 주니, 얼마 주네부터 시작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캐리 구조가 있는데 캐리 구조를 거부했다. 손상은 캐리 구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그냥 월급만 받아요? 월급쟁이라는 거네요. 아 그래요? 근데 금융업에서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월급만 네. 받으면 금융업을 왜 하나요? 그렇다면은 인센티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네가 더 좋은 일을 하면은 몇 프로센트 주겠다가 아니라 월급 깎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CEO들이 이제 자기 월급은 1달러만 갖고 가는 경우 되게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네. 작은 이제 그 월급만 받고 사실 뭐 책임 겸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돈이 많기 때문이라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파운더이자 CEO인데 네, 100억씩 가지고 있어요. 네, 꽤 많이 그러니까 연봉을 꽤 많이 가져가요. 네, 그러네요. 배당도 많이 받으실 좀 텐데. 신기하긴 하네. 현금을 좋아하시네. 네. 그 1달러만 가져가고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그 주식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연봉을 받을 때 세금보다 낮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 제가 언제 한번 기사에서 본 적 있어요. 뭐 어느 범위에서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대 그룹, 100대 기업 그룹 회사에서 대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네, 자기 지분의 30% 정도는 이미 대출로 지금 담보 잡혀 있어요. 뭐 팔기는 막 맘대로 팔기는 또 힘드니까. 팔면 공수해야 되고. 네. 네. 일론 형도 뭐 비슷한 라이프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기는 연봉을 안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담대의 노예다. 네. 비트코인도 파시고. 네, 다 파시고. I'm sorry. 필요할 때는 리퀴데이션 하던데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의 또 이슈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네. 언제든지 잠재돼 있었고 아마 경고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경고가 회사 내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렇게 17년 이익을 다 까먹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아마 제가 LP였으면 바로 잘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상 65세인데 후계자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후계자 그러니까. 뭐 지명 안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어닝스콜인가 뭐 할 때 약간 사과를 했다고. 네, 맞아요. 지금 그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회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게 근데 하긴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말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기도 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굉장히 기고만장했다. 네. 부끄럽다. 아마도 이게 부끄럽다는 말을 일본인들 많이 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부끄럽고 그래서 일본의 약간 그 정서에 맞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옛날부터 이제 일본은 전쟁이 딱 있으면은 성이 딱
함락되면 바로 그 성주는 활복이죠. 할복을 하죠. 그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그런 회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성과 그 반성과 통철한. 네. 그런 근데 이 시각.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칼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견도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얘네가 버블을 만들었다. 탱크 그렇죠. 버블을 네, 얘네가 네, 네. 만든 거다. 맞아요. 왜냐면 되게 고평가로 뭐 위워크도 그렇고 네. 사실 쿠팡도 그렇고 네. 네, 고평가를 해서 막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네. 뭐 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IT 스타트업 미국에서 시작된 밸류에이션 펀드는 사실 뭐 위크래시 때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고평가가 필요한 펀딩을 받으려면 바로 이제 손상한테 달려가는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아무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VC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네. 그래도 그 다 까이고 손상한테 가서 받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네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선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소프트뱅크가 지금 이상하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8월에 기사 난 거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일단 알리바바 지분을 좀 팔았다고 해요. 현금 확보가 제일 우선이니까. 네네. 그래서 알리바바 지분 한 23% 이상 갖고 있던 거 다 매각 완료하면 9월에는 14%대로 축소된대요. 거의 10% 판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고점에서 못 팔았다. 매수보다는 매도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네. 매도를 잘하는 게 진짜 신의 경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미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 팔아가지고 네. 그게 좀 약간 안타깝죠. 네. 뭐 평가이익으로는 그 전에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실현은 이거밖에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지분 좀 팔아서 돈 좀 이제 확보를 하고 또 이것저것 어쨌든 소뱅에 살 수 있는 거는 자산 파는 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팔지 지금 보고 있다. 뭐 미국의 뭐 이동통신업체 뭐 팔고 우버랑 오픈도어라는 뭐 부동산 플랫폼이 있나 봐요. 이거 뭐 북미권에서 쓰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지분 정리해가지고 좀 현금을 좀 챙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도 또 뭐를 정리할지 아직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 한국에 있는. 네. 그 기사가 잠깐 나왔다가 네. 뭐 오보냐 마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물로는 나온 것처럼 기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VC 법인이어가지고 사실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뭐 지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냥 GP사니까 네네네. 그 펀드를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계속. 네네. 근데 이제 펀드에 그 수익이 났을 때 받는 권리를 일단 법인이 네. 가져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 프리미엄 정도.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피투자 회사들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왜냐면 어차피 그쵸. LP들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GP사가 다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 주체가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그 전에는 굉장히 방임형 VC였는데 만약에 뭐 SI 같은 느낌의 VC가 된다면은 CVC 같은 느낌이 된다면은 아마도 개입 및 관여의 수준이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긴장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네. 투자 회사는. 근데 모르겠어요. 소프트뱅크에서 뭐 지금 막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소프트뱅크 벤처스 팔아봤자 뭐 몇 천억? 천억 좀 넘는 수준인데 이거 팔아서 뭐 더 그냥 큰 거 파는 게 낫지 않나? 뭐 저는 이런 그런 생각 건 좀 들고. 있어요. 그 재무제표로 계열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한 이제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법으로는 어쨌든 계열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GP를 따라갑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P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뱅크 일본이 한국에 있는 뭐 코리아, 아시아 이런 걸 타고 어떤 회사에 뭐 20% 이상 투자를 했다. 네네. 그러면은 그 GP를 따라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만약에 이 네. 펀드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피투자 회사는 소뱅 계열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이쪽에. 평가해가지고 반영해야 네네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리아가 투자한 회사들의 지금 대규모 투자한 상당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잘라내고 싶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네네. 같긴 하네요. 지금 뭐 자산 규모는 한 1조 이상? 인 걸로 들었거든요. AUM 1조 이상인 걸로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되게 손에 꼽히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꽤 큰 네. 규모라서 네. 근데 또 지금 한국 그 스타트업들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밸류가 지금 비상장에서 다 나락하고 있고 뭐 그 10조 이상 회사로 평가를 받았었던 두나무, 야놀자 뭐 이런 회사들 다 지금 뭐 반토막이 났네. 토스도 그렇고 지금 되게 말이 많은 상황이라 코리아에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네, 지금 요즘 한국 뭐 상황이 기사가 뭐 매일매일 그냥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직원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스타트업 밸류 때문에 밸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막혀서 그러니까 투자가 펀드레이징이 안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하는 케이스. 그게 일단 저는 최악인 것 같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스톡옵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걱정이 또 두 번째인 네. 것 같아요. 네. 벤처법상 스톡옵션 특례를 이용해가지고 사실 많은 직원들, 우수한 직원들이 스타트업 벤처 쪽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거의 가장 큰 원동력이 사실 스톡옵션이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가끔 거기에 대박을 터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모여 있는데, 이제 그게 또 거꾸로 보면은 꺼지면은 더 이상 또 메리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스톡옵션을 받으면서 사실 일부 그 연봉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연봉을 좀 깎는 대신 스톡옵션을 받고 이제 네. 미래 가치 때문에 오는 건데 네. 지금 이 스톡옵션이 당분간 기본적으로 현금화가 힘든데 밸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남아있을 이유가 있는가? 네. 그게 이제 문제는 우수한 인재일수록 더 빠르게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외부에 노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리크루터들은 항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수한 개발자, 이제 가장 뭐 IT 쪽이니까 개발자들이 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직군들도 뭐 실제로 요즘에 뭐 스타트업 쪽에서 계시던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로 백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와요. 네, 네. 그게 사람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사실. 언제든지. 근데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으면 되게 다행인데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정리해고 대상이라고 하면은 역시 당연히 정리해고를 당하는 개인에겐 충격이겠죠.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왓챠. 네, 왓챠 기사가 났죠. 네, 왓챠 기사가 났고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 100명 이상 거의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죠? 왓챠가 오늘 아침에 기사가 또 하나 났어요.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래도 왓챠가 네임밸류가 있고 계약 관계가 있는 그런 OTT이기 때문에 뭐 리디나 다른 스타트업이나 또 대기업 쪽에서도 뭐 사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거기에 가장 유력한 회사가 리디로 꼽히고 있었는데 리디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OTT도 매물로 내놨다라는 지금 리디가 OTT를 갖고 있었나요? 네, 애니메이션 몰랐어요. OTT가 있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를 팔겠다고 내놨다라는 기사가 떴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는 부인했지만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왓챠 인수를 뭐 갖고 있는 것도 파는 마당에 왓챠를 파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뭐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OTT가 너무 공룡들의 싸움이 돼버려서 네. 리디가 물론 저는 리디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가 돈도 되게 잘 벌고 있는 그 직원 수들 대비 1인당 벌어오는 매출액이 꽤 크거든요. 한 거의 5억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생산성이 엄청나네요.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OTT는 너무 공룡들의 싸움이고 네. 또 그 은근히 이제 자본 집약적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냥 오리지널 컨텐츠를 컨텐츠 만들려면 소싱할 네, 때 컨텐츠 소싱하는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스타트업들 많고 다 인력 감축하고 예전에 게임 회사들 뭐 연봉 파격적으로 몇천만 원씩 인상해줬던 회사들 뭐 정리하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상장 시장도 거의 얼어붙었는데 네. 당연히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상장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회사들은. 맞아요. 최대한 이제 밸류가 높을 때 상장을 하고 싶은데 흥행을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상장을 한 회사가 있죠. 네. 네. 그저께 3일 전에 상장했던 소카. 네. 이제 특례 상장 1호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적자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장이 안 되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년인가 2년 뭐 그런 재무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뭐 이제 최종 투자 기업 가치가 뭐 1조가 넘는다든지 또는 뭐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고 기업 가치가 얼마 이상인데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특례 상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예전에 쿠팡이 이제 미국 상장을 하면서 한국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제 자본 유출된다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슈가 돼서 너희들 뭐하니 거래소야 이래가지고 거래소 이제 화들짝 놀라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는 지금 이게 1호가 됐고요.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소카는 이제 워낙 타다 이슈도 있었고 네. 이제 최초로 모빌리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쵸. 창업한 지도. 근데 이제 타다 이슈가 컸는데 타다는 결국은 토스에게 매각을 하고 나머지 기존의 카쉐어링으로만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쪽 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렌트카 비즈니스로 상장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2022년 3월에 상장 직전에 롯데렌탈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았어요. 그때 기업 가치를
풍문으로는 이제 1.3조 정도로 투자 밸류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신주가 아니라 구주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FI들 구주를 다 떠안았다고 합니다. 롯데렌탈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로 들어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이게 최근에 1,몇백억 투자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상장을 하지? 돈이 없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투자 받은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구주였구나. 그러니까 회사에는 돈이 진짜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되게 급하게 했죠. 사실 공모가 밴드가 44,000원에서 45,000원이었는데 네. 거기에 수요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제가 수요 표를 봤는데 거의 뭐 밴드별로 다 빵빵빵빵빵빵 가다가 그 밑에 가장 하단에 몇 개 있고 네. 다 공모가 이하였습니다. 공모 희망 공모가.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28,000원으로 급 조정을 해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 22년 3월에 롯데렌탈이 투자라고 표현을 사실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구주 인수하는 이제. 거는. 네, 구주인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주주가 엑시트한 거죠. 맞습니다. FI는 다 엑시트했고 이게 롯데렌탈은 사실 동종업계예요. 그쵸? 동종업계에 그 롯데렌탈이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기업 가치 업계 1위죠. 네, 업계 1위고 네. 현재 지금 시총이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1.36조.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실적은 굉장히 높을 텐데 매출액 그런 걸로 매출액은 높겠죠. 네. 와, 1.3조짜리 회사가 1.3조 가치로 투자를 했네요. 구주를 떠갔네요. 네. 그래서 그때 10몇 프로, 13% 정도를 이제 주주가 되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은 최대 주주, 이제 소가 최대 주주인 SOQRI하고 소풍 네. 여기가 이제 이재용 대표 개인 네.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재용 대표하고 이제 어떤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풋옵션 우선 매수권 관련 계약을 맺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SOQR이하고 소풍이 롯데렌탈한테 주식을 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거꾸로는 롯데렌탈이 풋옵션 그러니까 주식을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 조건은 뭐 주가로 걸 수도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 등 실적으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걸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소카의 향방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한쪽으로는 롯데렌탈한테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이고 롯데의 포트폴리오로 편입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모르죠. 이제 뭐 같이 하는 그런 합병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이 둘 다 상장회사일 때 합병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법의 특성상 비상장회사는 엄청 가치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논란도 많고 근데 대기업들이 많이 써먹는 것이긴 한데 둘 다 상장회사일 때는 이사회를 기준으로 1개월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그 주가의 가중 평균만 가지고 기업 합병 비율이 바로 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합병을 하고 싶다면 롯데렌탈은 소카 주가를 누르겠죠. 싸게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이제 복마전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많은 나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연말까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롯데렌탈이 소카의 지분율이 얼마나? 13점 몇 %라고 들었고요. 근데 현재는 지금 롯데렌탈도 1.3조, 소카가 8천억 정도의 지금 기업 가치라면은 이제 지분율이 상당히 희석이 되는 거죠. 롯데렌탈 관점에서는. 그래서 좀 힘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이게 합병을 염두에 안 둘 수는 없거든요. 이게 동종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롯데렌탈 입장에서는 규모는 큰데 브랜드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소카의 브랜드로 한번 리셔플링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소카는 브랜드는 좋으니까. 네, 소카는 브랜드가 좋은데 규모나 네트워킹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같이 하면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소카의 주가를 가지고 롯데렌탈의 주가를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하고 상장 밸류가 8천억이었던 거예요? 네, 그 공모가 기준으로는 9천 몇백억으로 됐는데 바로 첫날 떨어지면서 8천억대로 떨어졌죠. 결국 유니콘은 아니네요. 유니콘의 자리를 수성하지 못했네요. 뭐 그렇게 기사가 뜨고 유니콘 있죠. 투자를 받긴 했지만 네, 지금 유니콘의 뭐 기준인 1조는 넘지 못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캐피탈 마켓이라는 게 또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좀 시장 좋을 때 상장했으면 좀 더 밸류 높게 받았을 수도 있고 한 건데 왜 굳이 지금 상장을 강요했을까? 그러니까는 되게 안타까운 점은 지금 이제 앨리스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이 뭐 작은 돈이 아니지만은 이제 상장회사로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 되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1,000억을 대중한테 조달하는 건데 뭐 기업이 돈을 받는 방법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빌리던지 아니면 투자 받던지. 그쵸. 근데 투자가 두 가지인 거죠. 기관한테 받던지 대중한테 받던지. 네. 근데 이제 전문 투자자나 은행에서의 대출이 다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막혔으니까 결국은 대중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1,000억이라도 조달을 해가지고 결국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 이게 상장을 하면 좋은 점은 유상증자를 할 수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물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회사를 주주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면 내 돈을 더 넣어야지 지분율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욕을 많이 하고 주주한테 손 벌린다고. 근데 뭐 그래도 어쩌겠냐. 돈 없을 때 그래도 벌릴 때가 있고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웬만큼 몇백억씩 증자를 하면 결국은 실패하진 않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돈을 그래도 끌어당길 수 있는 곳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급하게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롯데렌탈이 이제 주주로 들어오면서 분명히 주주 관계를 했을 텐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상장해야 된다. 네. 보통 뭐 VC들이 투자할 때도 물론 기간을 엄청 길게 주긴 하지만 네. 몇 년 내에 상장해라 조건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요 상장을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다면 이제 VC는 회수를 위해서 상장을 네, 하잖아요. 네. 롯데렌탈인데 저는 분명히 합병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추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상장을 해야 합병이 쉬워지기 때문에. 네, 이건 롯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삼성, 현대 맨날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이콥의 말씀대로라면은 네. 롯데는 그 합병 비율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주가가 낮아지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할 그렇게 수도 하면 안 있죠. 되지만. 네. 근데 뭐 이제 그거를 대놓고 하진 않고 네. 가장 일반적인 플레이는 이제 뭐 언론을 이용하는 건데, 뭐 이제 오히려 롯데 렌탈 쪽이 더 이제 올라가도록 막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고, 또 뭐 소카도 만만치 않겠죠. 왜냐하면 소카도 가만히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이재용 대표 쪽도 자기 지분율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약간의 돈싸움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네, 보시죠. 이제 소카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실적 자체로 보면은 사실은 진짜 그냥 렌탈 회사다 하면은 굉장히 더 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셨나요 혹시? 한 주 샀습니다. 네, 아, 정찰주 사셨구나. 네. 네, 한 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2만 몇천 원짜리 관람권이죠. 네, 맞습니다. 관람권. 그리고 이제 소카 다음에 또 대여로 기다리고 있는 컬리. 컬리도 최근에 이제 상장 예비심사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비심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상장 IPO 할 때는 예비심사 통과하면은 절차적인 조건은 끝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비심사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걸 전제로 이제 주관사들하고 공모가나 상장 시기 협의를 하게 됐는데요. 컬리는 워낙 뭐 기사에 많이 나왔지만은 기업 밸류가 더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직전에 그 홍콩계 인 앵커 에코티가 4조 밸류로 투자를 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 4조 밸류를 지키는 거는 뭐 언감생심이고 2조냐 1점 몇 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사실 투자사 동의가 무조건 필요한데 네. 과연 이 투자사가 이제 예비심사까지는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통과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서 논란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과연 100% 동의가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은 뭐 이제 책임은 누구냐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컬리도 처음에 그 미국 시장 상장한다고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컬리는 결국은 이제 미국은 잠깐 추진했다가 바로 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아시스 마켓하고 주관사가 막 겹치고 쓱하고도 겹치고 이러면서 시기를 놓쳤어요. 약간 한번. 그래서 쓱하고 특히 주관사가 겹치는 바람에 또 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금 흐름 때문에 서두르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면 적자가 너무 심해요. 연간 2,200억 적자인데 빡세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무제표에 보시면 보통 이제 세 번째 현금으로 볼 수 있는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쨌든 사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는 어디선가 벌충이 되지 않으면 바로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IPO 과정 중에서 뭔가 잡음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게. 일단 주주 구성이 복잡하면, 그리고 이해관계가 이거를 조율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나 또 이제 우리나라 상장할 때에는 뭔가 이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굉장히 길게 요구하잖아요. 보호예수를. 이게 이제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야, 보호예수를 그렇게 걸었다는 건 공모가가 말이 안 된다는 뜻 아니냐. 공모가를 높게 해놓고 보호예수를 2년씩 거는 게 말이 되냐, 지금. 2년이요? 예를 들면 뭐 최대 2년까지도 건다는 지금 말이 나오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 외국계 입장에서는. 그쵸. 거기다가 뭐 이제 그 한국 특유의 약간 그런 절차적인 서류 등등등을 하나 만들 때, 금감원. 실제로 금감원 서류를 한번 만들 때 그 외국에 이게 뭔지를 영어로 만들어 설명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외국인은 또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적어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POA 받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게 절차적인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돌면 한두 달은 그냥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주주가 지금 컬리인 경우에는 아마 5개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지금 이게 나온 것만 해도 빠른 편입니다 지금.
아무튼 컬리도 올해 안에 한다고 하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한번 지켜볼 테지만 네. 사실 소카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관들의 어떤 네. 수요가 얼마나 될지 특히 모르겠네요. 커머스는 네. 뭐든 약간 더 이 카 렌탈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아가지고 좀 더 비교분이 비교분이 많죠,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상장을 하는 게 그래도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잠재해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터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거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저는 컬리 상장 아니면 사실 건가요? 한 주 사야죠 또. 한 주? 관람권? 정찰지. 첫날 네. 저도 관람권 하나 사겠습니다. 사야죠. 네네, 뭐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거는 아담 뉴먼이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 바로 또 네, A16G가 네. 한 4,500억 정도 바로 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아담 뉴먼 다 아시다시피 이제 네. 위워크의 창업자, 그리고 뭐 위크래시드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되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투자를 또 엄청 크게 받았다. 어떤 비즈니스 갖고 왔나요 이번에? 근데 제품이 아예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엥? 그러니까 완전 그냥 사람 보고 투자한 정도인데 알려진 것은 기존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파는 약간 그런 예전 위워크의 그 주택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아닌가요 그러면? 그 비슷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 프로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투자받았고 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A16 엄청 좋아했었는데 사실 실망이 좀 큽니다. A16G가 안델슨 호로위츠인데 그 사이에 있는 글자가 16개라서 A16G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런 네. 거예요? 네.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벤 찍은 거예요. 그냥. 호로위츠랑 마크 앤더슨 왜 투자했을까요 대체? 여기 엄청 명망 있는 하우스 아닌가요? 명망 있는 하우스죠. 명망 높죠. 네. 기존의 뭐 위워크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나 보죠. 그러니까 근데 투자율을 엄청 시원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뭐 사무실 영역에 이제 혁신을 이뤄낸 창업자이든 주택 영역 되게 시장 크고 업사이드 큰데 이 친구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뭐 이 투자로 인해서 뭐 윤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흑인이나 여성 창업자가 아니라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뭐 예전 그 우버에서도 말했듯 브로 문화, 그러니까 백인 남성 창업자들에게 대부분의 투자금이 몰린다. 그리고 A16G가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배팅하는 곳이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배팅했다는 것, 그거는 그 회사의 이제 정체성과 방향성을 철학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얼마 했죠? 4,500억이요. A16G가 이제 최근 움직임은 크립토에 엄청 투자 많이 했고, 그리고 점점 더 약간 초기로 이제 넘어오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고,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시사한 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각에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 뉴먼이 물론 내부 거래 같은 걸로 자기 돈 챙기고 회사 컬처 나락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아담 뉴먼이 뭘 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위워크라는 단어를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만들었잖아요. 뭐 저돌적으로 한 거니까. 네네네. 계산을 해봤겠죠. 최소한 거기서 이제 아담 뉴먼의 비용, 쓸데없는 비용 거품을 걷어내면은 가능한 비즈니스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운영을 뭐 좀 더 효율적으로 네. 했더라면 가능했을 수 근데 있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론 ESG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렇게 좀 사업인지 사기인지 줄 타는 데서 돈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증명을 하면 사업이고 네. 증명을 못하면 사기이지. 양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투자자의 관점이 아닐까. 맞아요. 네. 위워크도 사실 뭐 예전에 소호 사무실 네. 같이 이제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거를 네. 이제 훨씬 더 좋게 풀어낸 건데, 이번에도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전문직 종사자, 그러니까 위워크에서 일할 것만 같은 사람들, 이 사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프리미엄 아파트를 이제 이분이 개조를 해서 한다고 해요. 이렇게 제공하는 이제 어떤 특이사항으로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 골프 퍼팅을 할 수 있는 곳, 애완견을 위한 놀이터가 있거나 장바구니 픽업이나 세택을 대행하는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에도 이미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네. 되게 엄청 새로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은 결국 이제 what보다는 결국 how가 엄청나게 중요한. 브랜드화 시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 아파트, 네, 브랜드 아파트들이 그런 아파트 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치를 높이고, 이제 쉽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가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이야, 그러면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딱 하는 그것만 해도 큰 가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하나 또 만들면. 네.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약간 프랜차이즈 햄버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이사 가려고 할 때 너무 찾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 동네 특히 미국 너무 더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방부터 시작해서 환경 뭐 내가 찾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바쁜 전문직인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면은 뭐 위워크 같은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네. 거기부터 먼저 일단 가는 거죠. 임대 시장이라는 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한 8, 90이 항상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8, 90보다 그 상위에만 있으면 항상 100% 공실이 안 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포지셔닝을 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애덤 뉴먼이 We Live랑 We School도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죠. 네. 네. 근데 We Live를 이제 실제 다시 이제 넥스트 사업으로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커버했었던 위워크 창업자 아담 뉴먼의 새로운 비즈니스 이야기와 펀드레이징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IT 스타트업 겨울에 대해서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